황봄님이 김한진 박사님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바로 인사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연말입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딴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잃어버린 2020년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2020년에 네, 뭐 코로나 우리 연초에 막 팬데믹부터 해갖고 근데 2021년도 잃어버린 채 되게 빨리 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잃어버렸나요? 잃어버리지 않았네요. 왜냐면은 다른 뭐 생활을 또 못했으니까 네. 약간 뭐 위드 코로나 이제 11월부터 시작하려다가 그렇죠. 사실은 뭐 이제 많은 제약을 받은 한 해였죠. 예. 네. 그래서 쉽지가 않은 한 해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상반기에는 네. 좋았다가 코스피 네. 또 하반기에 또 많이 수익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맞습니다. 어디 주변에서 좀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시던가요? 네, 뭐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뭐 지인분들이 뭐 주가가 언제 오르냐. 이렇게 그래서 뭐 제가 빠뜨린 것도 아닌데 조금 기다리시라고. 올해 코스피는 한 지난주였나요? 마이너스까지도 이제 돌아갔다가 네. 올해 연간으로는 이제 3.47% 네, 일단은 보합이죠. 플러스 정도까지는 와 있기는 한데 주변 분들한테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너무 결론을 네, 뭐 지난번에도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좀 어쨌든 시장이 뭐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게 잘 버텨주고 있는 것만 해도 네. 주식시장이 신통방통하다. 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네. 조금 이럴 때 잘 이렇게 이겨나가면 네. 뭐 내년에는 좋지 않겠나. 네. 뭐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는 말씀은 못 드렸는데 못 드리고 있는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종목별로는 그래도 투자할 만한 2022년이 되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나 아니면 뭐 지수는 좀 쉽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미국 시장은 좀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미국 시장도 좀 변동성이 생겼고 네.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 아주 며칠 안 되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지수는 조금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선방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미국 시장에서 재채기하면 우리는 그냥 몸살 걸려서 들어 누웠는데 최근 사이엔 뭐가 달라졌길래 그럴까요? 좀 미리 빠진 게 있고요. 미리 조정을 좀 보였죠. 계속 그 나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약세 쪽으로 디커플링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리 좀 매를 맞은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잘 아시다시피 10월까지 22조 순매도 했잖아요. 코스피에서. 근데 11월 들어서 어쨌든 뭐 10월까지 뭐 10달 동안 매도한 거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한 2조 순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달간. 근데 그 2조 중에서 거의 절반은 삼성전자를 어쨌든 사줬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샀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가 절반이고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가 어쨌든 뭐 한국 시장에 반도체를 좋게 보는지 혹은 뭐 숏 커버링인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순매도가 멈췄다라는 사실이 뭐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어쨌든 조금 시장을 조금 뭐 약간 편안하게 또 미국보다 약간 살짝 조금 좋게 만드는 뭐 좋게라고 표현하고 하기는 조금 뭐합니다. 그래서 약세 디커플링은 막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좀 많이 빠져 있었고 미리 좀 많이 팔아놨었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도 원체 좀 싸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물론 뭐 외국인이 뭐 주체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 손목 잡고 붙잡아봐야 얘기해봐야 뭐 일관적인 이야기를 듣기는 힘들 텐데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며칠 연속인가요?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버티고는 있네요. 그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그 파월 의장도 그렇고 며칠 전에는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까지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보지는 않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들 이제 발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상 시점까지도 이게 좀 앞당겨지는 것 같고 요 흐름 때문에 미국에서는 또 이제 성장주들이 좀 흔들리고 있고 그렇죠. 요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올 게 왔다.
올 게 왔다. 너무 모든 사람들이 거의 좀 금리 인상론으로 기울었어요. 특히나 뭐 와튼 스쿨의 뭐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분들이 뭐 대표적인 낙관론자인데 네. 내년 3월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연준이. 내년 3월이요? 네. 3월이면 거의 테이퍼링도 끝날까 말까 하는 시기 아닙니까? 지금 뭐 제임스 블라드, 예,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죠. 예. 예. 분도 뭐 어쨌든 매파적 발언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이 어쨌든 뭐 이제 블랙아웃 12월 4일부터 그다음에 FOMC가 있는 16일까지는 2주 동안 이제 항구해야 돼요. 항구 무건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한 연준 인사가 제임스 블라드였는데 어쨌든 매파죠. 네. 근데 뭐 꾸준하게 뭐 내가 뭐라 그랬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냐? 내가 했제 이거네요. 내가 말했제. 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내년 3월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했고, 뭐 내년 3월까지는 어쨌든 테이퍼링은 다 끝나고 예. 내년 3월에 금리 인상이라고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내년 2번 정도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강성 발언을 했고요. 또 존 윌리엄스 뭐 현재 부의장이죠. 네. 부의장도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 발언 이후에 인터뷰에서 언론사 인터뷰에서 어쨌든 뭐 조금 테이퍼링을 몇 달 예. 앞당기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짝 어쨌든 투표권이 있습니다. 지금 존 윌리엄스도. 그분도 연초에 임기는 이제 만료되는 분이잖아요. 지금 부의장. 네. 예. 네. 근데 현재까지 이제 12월 FOMC까지 이제 저기 행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표를.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전체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기조가 좀 말씀드린 이런 분들 뭐 학자 뭐 그다음에 연준 위원 뭐 지역 연준 총재 할 것 없이 금리 인상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고 유로 달러 선물 시장에서도 내년 3월에 금리 인상할 확률을 40% 정도 반영하고 있죠. 40%? 네, 40% 정도 반영하고 있고 3월. 내년 6월까지는 111% 반영하고 있어요. 예? 111% 선물 시장에서 그 확률이 네. 어떻게 111%가? 확률은 28.75 bp가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8.75를 25 bp 뭐 퍼센테이지로 25 bp 뭐 나르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6월 말까지 인상할 거다. 한 번 이상은 올릴 거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6월까지 한 번 인상은 거의 확실하다라는 쪽에 지금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는 뭐 사뭇 수개월, 뭐 수개월도 아니고요. 네. 한 지난달이나 한 두어 달 전보다는 뭐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면 테이퍼링을 조금 빨리 좀 가속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파월 의장도 살짝 언급을 했거든요. 가속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뭐 11월, 12월은 150억 달러 정도씩 자산 매입을 줄이고 내년 1월부터는 300억 달러씩 줄이면 3월에 끝나거든요. 내년 3월에 테이퍼링. 300억 달러씩 줄이면 그러니까 어차피 11월, 12월은 150억 달러씩 줄인다고 했고 그럼 900억 달러를 기준으로 333, 3개월이면 끝나는 겁니까? 네, 내년 3월에. 그러니까 12월 FOMC, 그러니까 다음 주 12월 15일, 16일 예정돼 있는 FOMC에서 여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겠죠. 우리 시간으로 16일 새벽이면은 그 관련 뉴스들이 좀 많이 쏟아지겠죠. 분위기는 어쨌든 사뭇 테이퍼링의 가속, 조기 금리 인상으로 조금 치우치는 분위기입니다.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한 2달 전에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하면서 시작한다라는 거 미리 이제 10월에 예고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내년 거는 내년 가봐서 그때 상황에 맞게 테이퍼링을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는 약간 조금 감속이길 바랬었는데 가속이 그냥 붙어버리는 거네요. 야, 불과 우리가 여름쯤만 하더라도
미국의 첫 기준금리 인상이 22년 말이냐, 23년 맞습니다. 초냐 이 얘기하고 네. 있었는데 한 9월쯤 와서부터는 22년 말에서 가을, 이제는 여름도 아니고 내년 봄까지 확 와버리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다 내일 모레 올린다고 하는 거니까 되게 이제는 피부에 와닿겠네요. 네,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과 이제 고용 개선 이 두 가지 그 팩터가 예. 두 가지 요인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 그러면 여기서 그 여쭤봐야겠구나.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네. 아니 미국은 도대체 통계청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무슨 뭐 맨날 나오면은 쇼크가 나오는데, 네. 더 웃긴 거는 뭐 예상치의 절반도 안 되는 민간 고용이 늘었다. 그러니까 민간 고용이 예상치의 절반도 안 되게 늘었다. 네.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갑니다. 근데 한 달 뒤, 두 달 뒤 수정해서 발표를 할 때는 또 이게 증가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그러면 이거를 뭘 보고 믿어야 되는 건지 도대체가 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네, 일단 뭐 그 계절 조정이라는 게 조금 있고요. 네. 그래서 좀 통계를 사후적으로 마사지합니다. 네, 조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연준도 11월 고용 지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숫자상으로는 네, 20만 명대 초반밖에 안 나왔지만 네, 예상의 절반 치지 않습니까? 네. 신규 고용이. 네. 네, 그런데 이제 실업률이 뭐 4.2%인가요? 0.2%포인트 떨어졌죠. 네. 실업률이 어쨌든 개선이 됐고, 네. 좀 중요한 게 연준이 사실은 실업률보다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구직 희망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 그게 아닙니다.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들이 예. 줄은 거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실업자와 취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 네. 15세에서 64세 미만 인구를 분모로 놓고 네, 네. 분자를 실업자와 취업자를 이제 더한 거를 하는데 네, 네. 비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실업자와 취업자는 경제활동 인구거든요. 네. 취업률에 경제활동 참가율에 분자에 들어가는 이 두 부류는 경제활동 인구인데 네. 비경제활동 인구의 뭐 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뭐 구직 단념자 말씀하셨던 네. 이런 분들이 포함되는데 구직 단념자들이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넘어오면서 지금 그 59만 4천 명이 네.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습니다. 네. 59만 4천 명이 는 거는 1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시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것이죠. 타이트하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뭐라 해야 되나,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네. 뜻으로? 지금 뭐 구인 구직 배율이 사상 최고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어쨌든 뭐 맘만 먹으면 일자리를 다 찾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코로나도 있고 예.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고 그래서 뭐 좀 고르는 중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상황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안 돌아서 네. 사람을 쓸 수가 없어서 공장이 못 돌아서 고용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이미 경제 활동은 활발히 되고 있고 사람들이 좀 마음을 움츠러서 그렇지,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고용을 할 수 있으니 네. 이 고용 시장 환경은 긍정적인 나쁘지 거다. 않다. 그리고 4.2%의 실업률이라는 것은 네. 지금 거의 연준 위원들이 보는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뭐 임금을 아주 크게 올리지도 않고 네.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아주 적정한 그거를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정도가 한 4%를 자연 실업률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4% 미만으로 가면 네.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 네. 네. 근데 뭐 제임스 블라드 같은 분들도 내년 1분기면 네.
4% 언더로 밑으로 떨어진다. 예.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 한 3.8%.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직전에 최고 고용 수준이 3.5%거든요, 실업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4.2%에서 0.7% 포인트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내년 되면 완전 고용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정도로 고용 시장은 시시각각 개선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고. 네,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연준이 얼마 전 뭐 몇 달 전만 해도 뭐 고용의 질이 중요한데 인도적 차원에서 흑인이라든지 뭐 또 두 번째로 일자리가 좀 일자리를 못 구하는 히스패닉이라든지 이런 유색 인종들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달 실업률을 보니까 흑인들도 실업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6.7%로 1.2% 포인트 떨어졌고 네. 히스패닉도 5.2%로 실업률이 전월 대비 개선됐고. 0.7%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백인뿐만 아니라 유색인종도 전반적으로 지금 고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자리가 어쨌든 좀 왕성하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가도 높은 상황이고 고용 시장도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으니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네. 예. 그래서 테이퍼링도 먼저 속도를 네. 내놔서 금리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고. 근데 예전에는 뭐 파월 의장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테이퍼링이 끝났다라는 것, 네. 자산 매입을 다 이제 그 속도를 줄이는 것, 끝내놨다는 것, 테이퍼링을 끝내놨다는 게 곧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계속 시장에 시그널을 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테이퍼링 종료 시점과 금리 인상 시점 이게 붙어버릴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인터벌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존의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 네. 이런 조건이 되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준과 테이퍼링 자산 매입에 대한 기준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월 의장이 그동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네. 발언을 했는지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조금 약간은 너무 이렇게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테이퍼링 조건 따로, 뭐 금리 인상 조건 따로는 아니거든요.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이 심플하게 두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2%의 근원 물가가 지속적으로 달성되고 완전 고용 수준에 근접하면 완전 고용에 들어가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근접하기 시작하면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의 핵심인데 지금 완전 고용에 근접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율이 지난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2023년까지 네. 후년까지 2% 근원 물가를 다 예측했잖아요. 네.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만약에 안 한다면 네.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아하. 꼴대를 옮겨서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기준을 잡은 거는 너무 구닥다리 기준이야. 우리 이번엔 이제부터는 기준 바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의 신뢰, 또 권위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되겠죠. 생각해 보면은 경제가 이제 두 개의 경제가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동안 저도 너무 파월 의장님의 말을 맹신을 했네요.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더라도 금리 인상까지는 좀 멀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는 우리가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있어야겠네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시점이 가까워지거나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횟수가 많아질 거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 미 국채 금리가 일반적으로는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막 1.4에서 1.6 막 다이렉트로 갔고 1.7 몇까지 거의 1.8에 근접하기도 했었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채 10년물이 1.38입니다. 아니,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수수께끼입니다. 예,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 이게 시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은데
테이퍼링을 하고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릴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해석을 혹자는 이제 뭐 미국 국채 10년물이라는 게 약간 긴 호흡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금리가 잘 안 뜨고 예. 1.5% 밑에서 이렇게 노는 게 이게 레이트 사이클 경기가 뭐 내년도 지나서 뭐 가령 뭐 내년 말이나 네. 뭐 후년 정도면 꺾인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이 이제 회복이 오래 가지 못할 네, 수도 있다.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조금 해석이 다른데 위험 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가들의 자산이 늘었지 않습니까? 부기. 위험 자산 이제 많이 네, 담아놨고. 그러면 뭐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AL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뭐 자산 부채를 같이 이제 좀 균형되게 관리해야 되는 네. 그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험 자산의 어떤 포지션이 증가할수록 안전자산의 포지션도 같이 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수요가 왕성하다라는 것이죠. 같이. 위험 자산의 가격이 오른 것도 그 비중이 커진 거나 마찬가지니 거기에 맞춰서 안전 자산도 국채 들려주는 국제화는 것도 같이 사야 돼서 그 가격이 올라간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 그렇게 또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요인 중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인플레이션이 뭐 약간 그래도 일시적인 거는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급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되는데 CPI. 네. 그게 뭐 어쨌든 계속 6.2% 뭐 이렇게 가기는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 신흥국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뭐 약간 그 기고 효과에 의한 금리 기저 효과에 의한 뭐 금리 물가 하락은 물가 정상화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믹스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금리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간으로 한 16일 새벽쯤에 FOMC 결과가 아마 전해질 테고 그러면 여기에서 테이퍼링 3월에 끝냅니다. 뭐 이런 식의 신호가 나오더라도 이미 시장은 그걸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반영했죠. 볼 수 있을까요? 하고 있죠.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금리 인상이 빨라지는 것이 곧 뭐 주가의 대폭락이다. 이렇게 등식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에도 경기 확장과 금리 상승과 금리 인상과 경기에 더 큰 또 어닝의 뭐 빅사이클 뭐 이런 것들이 뭐 같은 동의어로 일정 기간 같이 존속했거든요. 또 위험자산 가격의 강세. 근데 뭐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좀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를 지나서 내년에도 이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뭐 지금 테이퍼링을 뭐 조기에 종료하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뭐 미국 뭐 M2 뭐 광의 통화가 갑자기 줄거나 경기 확장이 되면 또 통화 유통 속도가 좋아져가지고 M2는 조금씩 완만하게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돈을 이제 더 풀진 않더라도 속도가 또 빨라지니까 회전 속도가. 그러니까 뭐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뭐 계단식으로 점프업한 정도는 이제 다시 이제 그런 게 재현되기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좀 완만하게 유동성이 환경이 주식시장을 비롯한 위험자산 시장에 어쨌든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사는 유동성이 너무 줄어들어서 못 사는 또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뭐 바로 그냥 50bp씩 올리지 않는 한 뭐 금리가 너무 높아서 주식을 못 사거나 뭐 이런 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저금리잖아요. 그렇죠. 네, 한 뭐 2번 인상 한들 지금 뭐 페드 펀드 레이트 정책 금리가 0.75가 상한선이잖아요. 0.75라는 게 뭐 지금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견주어 보면 끔찍한 금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0에서 0.25인데 그걸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2번 올리더라도 0.5에서 0.75가 되니. 그러면 뭐 쉽게 말씀드려서 콜 금리가 0.5에서 2번 올린다 해도 미국의 콜 금리가 0.5에서 0.75 사이에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높다면 지금보다 높다라면 높지만 끔찍하게 높다.
아하. 뭐 주식을 정말 정 떨어져서 못 하겠다. 입맛이 떨어진다. 네. 소위 리스크 애피타이트가 뭐 완전히 떨어진다. 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어닝 사이클도 만약에 뒷받침이 되고 빅테크 주식들이 빵빵하게 어닝을 계속 내주면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 거라는 거죠. 과거처럼 뭐 그냥 절대적인 금리 수준만 보고 지금은 가치주, 성장주 뭐 이렇게 논할 게 아니라 그러네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미크론 영향은 사람들이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도대체 오미크론 어떻게 되는 걸까 막 이제 눈을 가리고 앞을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되게 좀 공포스러웠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정보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우려보다는 또 기대가 조금 한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기랑 혼종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식을 좀 빠르게 당겨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또 약간 너무 좀 가볍게 위험자산 쪽으로 또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염려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뭐 팩트를 보니까 저도 뉴스 기사를 보니까 뭐 남아공에서 500명에서 뭐 3,700명인가 뭐 확 늘었더만요.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이 어쨌든 오미크론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전 세계에서도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말씀하셨듯이 이 오미크론이라는 존재가 뭐 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치사율은 떨어뜨리고 감염력은 높아지지만 별게 아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또 지금 뭐 두세 달의 정도의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뭐 미국 제약사들이 어쨌든 여기에 대응하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 뭐 기본 지식이 없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냥 막연한 감입니다만 지금의 경기 확장 어쨌든 추세를 오미크론이 그렇게 크게 치명적으로 가로막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좀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걱정해야 되고 또 경기 확장이 너무 빨라서 아까 뭐 미국의 실업률을 뭐 내년이면 거의 3%대 뭐 중반 후반의 실업률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럴 정도로 소위 경기의 레이트 사이클 경기 확장의 어떤 종식이 좀 빨리 온다. 그게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갈 정도로 경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게 이제 뭐 연준의 스탠스랑 이제 맥을 또 이제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한 2달씩 이렇게 조금 미루고 해서 이제 2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는 이제 연방정부가 셧다운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예산안 조정을 했던데 이거는 어떻게 만성으로 달고 가야 됩니까? 이게 큰 뭐 이렇게 위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해결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그동안 워낙 뭐 그동안 뭐 밥 먹듯이 그렇게 그래왔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박사님도 뭐 이렇게 연말 연초 좀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좀 1월 효과 좀 기대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세요? 1월 효과가 뭐 그동안은 저도 옛날에 뭐 증권 시장 처음 들어올 때부터 1월 효과를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증권 시장에 처음 들어오실 때면 한 7, 8년 전?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1월 효과라는 것은 뭐 재무관리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1994년 특히 2000년 이후로는 1월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1월 효과보다는 부활절부터 신정 크리스마스 지나서 이듬해 연초까지가 주가 수익률이 가장 1년 중 높은 기간으로 지금 검증되고 있고요. 그 한 11월부터 1월 초까지 추수감사절 그 이제 미국 시장 맞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뭐 1920년대부터 따지면 1월 효과는
아주 뚜렷합니다. 뭐 더해서 통계 내면 제레미 시갈 교수가 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1월 효과가 연중 전체 평균보다 거의 한 10배 정도의 수익률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건 단순 통계고 네. 말씀드렸듯이 95년, 뭐 2000년 이후부터는 그 효과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효과가 떨어져 있어도 중소형주 효과는 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월에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는 수익률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요? 네, 네. 우리 증시도 이제 12월에 뭐 어쨌든 대주주 과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중소형주를 이제 조금 많이 팔아서 뭐 10억인가요? 네. 부담을 낮추는 그런 조세 회피 이런 건 있는데요. 미국도 어쨌든 과세 캐피탈 게인 텍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손실난 주식은 이제 과표에서 이제 그 차감해 네. 주니까 네. 최근에는 뭐 어디 통계를 보니까 12월까지는 빠진 종목이 더 빠지더라. 왜냐하면은 손실을 확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확정해서 이 과표를 낮추려고. 그러니까 수익 본 거랑 네. 손실 본 거랑 같이 이제 확정을 해서 네. 이걸 손실을 상쇄시키려고. 네. 근데 수익 본 거는 팔기 싫은 거죠. 뭐 배당도 많이 주거나 네. 내지는 뭐 이미 여러 가지 플러스가 나오고 있으니. 네. 그리고 이거 1월까지 갖고 있으면 계속 좋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종목들은 팔기 아까우니까 오히려 뭐 개미들이 똑똑해져서 손실난 거를 이제 파는 거죠. 네. 손실 확정. 그러다 보니까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약세인 이유도 이제 그 이유의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1월 달이 중소형주가 전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수익률이 높은 거는 팩트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뭐 물론 과거에도 이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확률상, 네, 통계죠. 통계상 그렇게 왔었다라는 거고. 채팅창에서도 아까 이제 금리 이야기하니까 금융주 정말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이게 물론 금융주는 미국 금융주와 우리나라 뭐 은행주는 좀 차이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저평가 상태, 저평가가 아니라 저평가 상태로 이제 유명한데, 아니 금리가 오른다면 이제 금융주가 좋아야 될 텐데, 맞습니다. 예, 좀 최근의 현상들은 좀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일부 보험주들은 좀 잘 가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 보험주가 좀 같나요? 네. 좀 은행주가 뭐 PBR도 싸고, 지금 배당 수익률도 뭐 상당히 양호한데요. 네. 주가는 어쨌든 잘 못 가고 있습니다. 뭐 증권주도 사실 배당 수익률 높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주식시장이 아주 대폭락을 안 한다면 뭐 어쨌든 뭐 배당을 주고 배당락 한 다음에 이듬해 좀 배당락을 극복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12월이고 배당 기산일이 이제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뭐 금융주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뭐 지금 뭐 조금 금리 말씀하셨지만 뭐 금리 때문만이 아니라 조금 뭐 지금 많이 달려온 주식들이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뭐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지금 뭐 얼핏 뭐 제가 시세를 보니까 뭐 화학주라든지 뭐 이렇게 최근에 조금 올라오죠. 구경제 뭐 이런 유의 주식들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장기간 소외됐다가.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뭐 작은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금 시세가 회복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각도에서는 뭐 성장주도 좋지만 성장주가 숨고르기를 보이는 사이에 12월 중에 금융주가 조금은 더 약진할 수 있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박사님이 원체 그 자산 배분 전략 위주로 보시는 분이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 중에는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이 올리더라도
지금 뭐 위험 자산이나 주식을 막 팔아서 딴 데로 갈 만한 여건도 아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는 이제 주식 위주로 좀 보아야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주식 시장을 뭐 아주 원론적으로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네. 자산 배분 개념이 아니고 네. 그냥 저는 일정 비중은 갖고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정도로 뭐 국내 주식 시장의 어떤 신뢰도가 높아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신뢰도는 사실은 어닝의 신뢰도고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어닝이 물론 들쭉날쭉합니다. 들쭉날쭉하겠죠. 앞으로도 하지만 맨날 피크아웃이라고 네, 뭐 경기 사이클과 어닝 사이클이 뭐 어떻게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네. 업다운이 있는데 그 업다운의 정도가 조금 우량 기업,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크고 기술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글로벌 소비재 시장에서 조금 어필이 늘어나는 기업, 우리나라 같으면 뭐 게임이나 뭐 무슨 그런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이라든지, 뭐 미국의 소비주라고 하면 뭐 금융주를 포함해서 뭐 안정성장주 계열, 뭐 흔히 브랜드 이미지를 다 알고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코로나가 조금 더 K자형 경기 그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양극화. 네. 예. 회복도 양극화. 양극화되고. 네. 예. 근데 이 K자의 상단에 있는 애들, 네. 그런 기업들, 그런 빅테크, 뭐 소비재, 시장 지배적인 글로벌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어닝의 변동성은 조금 올해, 내년, 후년까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닝의 변동성이 높지 않다라는 건 꾸준한 이익을 낼 수 있다. 네, 조금 살짝 뭐 분기별로 뭐 이렇게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네. 올해 조금 안 좋아하면 내년 다시 좋아지고, 내년 조금 안 좋으면 뭐 후년에 조금 다시 좋아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 이익의 변동성이 좀 낮으면서 꾸준함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K자형의 아랫부분 기업들은 상당히 뭐 죽을 맛이 있는 기업들도 많고 고전하고 굉장히 거기서 치열한 경쟁터, 네.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시가총액을 끌고 가는 기업들은 K자형 모양의 위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시총 상위 기업들이. 우리가 최근 2년 동안 확인을 한 네. 것들. 네. 네. 그러니까 PJ 경기에서 탑 10 안에 있는 기업들이 다음에 PJ에서도 뭐 1등한 기업이 뭐 3등으로 1등한 선수가 뭐 5등으로 밀려날 수는 있지만 100등에서 바로 탑 10으로 혹은 우승할 확률도 있죠. 물론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예. 확률상 예. 지금 탑 10에 있는 혹은 뭐 넉넉하게 100위 안에 있는 그 선수들이 내년에도 상당수는 우승권에 근접할 거다라는 이치랑 좀 비슷한 거죠. 기업으로 이렇게 하자면 우승할 수 있는 선수 네. 위주로.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뭐 우량 기업, 조금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PER이 뭐 황당하게 높거나 이런 기업이 아니라면 네. 조금 주식 시장을 떠나서 이런 정도의 금융 자산을 찾기란 좀 쉽지 않은 거죠. 금리가 한 1%, 2% 포인트 오른다 해도 네. 가령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왜 살까를 보면 뭐 아까 모두에 뭐 말씀 나눴습니다만 네. 뭐 숏 커버링 해소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밸류콜을 하는 어떤 하우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싸다. 네, 예. 글로벌리 보면 예. 뭐 이 정도는 뭐 반도체 사이클 뭐 그래서 망가져. 어차피 수요는 느는데. 여기서 담아놔도 손해는 안 보겠다. 네, 뭐 뭐 글로벌 투자자 중에는 단타 투자자도 있지만 뭐 연기기금이나 쿠폰드나 6개월, 뭐 3년, 5년 이상 보는 투자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해외 연기금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 더 롱텀으로 투자를 하던데 우리나라 주식들. 너무 뼈 때리나? 예, 아무튼. 네. 그러니까 롱텀으로 우량 기업을 사는 것은 합리적인 투자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사는. 네, 그래서 최근에 맞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화학주라든지 이렇게 네. 좀 올라왔던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 밸류에이션 콜을 네. 받았던 일부 뭐 것들이고. IB 외국계 증권사가 예. 뭐 삼성전자 뭐 10만 원 콜 뭐 이랬던 예. 거를 뭐 기사에서 봤는데 네. 이제 그게 맞든 틀리든 어쨌든 그렇게 보는 투자자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있고요. 좋습니다. 좋은 하루님이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은 코로나 때 돈을 못 번 상태에서 금리까지 맞으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까지 맞으면 네. 더 좀 하락하게 될 수도 있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 네, 예.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환경이 한쪽에서는 굉장히 그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덩달아서 부채가 늘었거든요. 전 네. 세계의 부채가 네, 그렇죠.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네. 근데 기업, 가계, 국가 다 같이 늘었거든요. 네. 선진국, 신흥국 다 같이 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죠. 근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거나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뭐 누군가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이민 억제 정책과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만성적인 임금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 아무튼 지금의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탄소 절감에 따른 환경, 예. 엔바이런먼트, 인플레이션도 탄소 중립이 뭐 지금 전 세계가 후퇴하지 않는 한 네. 석탄 가격이라든지 중국도 톤당 석탄 가격 상한선을 100위안 올렸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그린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뭐 어쨌든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부채가 많으면서 현금 흐름이 나빠지는 경쟁에서 처지는 그런 네. 기업이나 어떤 경제 주체는 금리 인상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그냥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채를 원래 빚을 많이 진 사람은 물가가 올라가면 뭐 좋아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부채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좀 탕감이 네. 되는 효과.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거는 교과서에서는 뭐 빚을 많이 지면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물가가 올라가면 돼.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네. 일단 이자 촉을 비용. 받잖아요. 그죠. 이자 비용하고. 이자 비용을 더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뭐 터키라든지 브라질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헝다 문제 이런 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요. 중국 기업의 기업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한국의 가계 부채 이런 부분들이 올해 내년 상당히 녹록치 않은 경제 환경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부채가 많은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K자형의 위쪽의 애들은 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나가고 돈도 많이 벌어놨고 네. 막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건 뭐 돈도 안 벌리는데 금리만 올라가고 예. 물가는 잘 안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양극화가 조금 더 이렇게 심해지는 그러겠죠.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우려스럽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네. 자영업자들 네. 경기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재무구조 안 좋은 회사들은 뭐 우리는 이제 주로 상장사 위주로 보니까 근데 그런 회사들은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이제 증자 이런 거 이제 맞습니다. 부를 수도 있고 네네네.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재무구조를 또 이제 살펴보셔야 네. 된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예. 벌써 맞춰야 될 시간이 벌써 나는데. 그러나요?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여기. 끝내기 전에 혹시 뭐 해주실 말씀? 특히 이제 연말 연초를 맞아서 아니면은 전략가로서. 네.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뭐 차분하게 예. 내년도 전체의 어떤 뭐 내년도 전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을 좀 골라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객관적으로. 네.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기업들은 어쨌든 앞서 말씀 나눴듯이 조금 글로벌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브랜드가 있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어쨌든 오미크론이 좀 물러간다라는 가정하에 네. 리오프닝 경제, 위드 코로나 경제가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 서비스업 경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한류 뭐 이런 쪽도 좋아 보입니다. 약간 뭐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네. 그래서 말씀하신 글로벌 브랜드가 있는 것도 그 중에 이제 한 축이 될 테고요. 좋습니다. 오늘 김한준 박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요. 항상 KTB 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신 김한진 박사님이 또 우리 많은 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30년 넘는 경험과 지식을 함께 이렇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종종 연락을 드리고 좀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아유,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퇴근길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